올해 68세 김순희 씨는 6개월째 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밤 11시에 잠들면 새벽 3시쯤 눈이 번쩍 떠지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 이상 뒤척입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소파에 앉으면 졸음이 쏟아지지만 정작 밤에는 잠이 얕아 작은 소리에도 깹니다. 텔레비전에서 마그네슘이 수면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국에서 제품을 사서 아침마다 하나씩 먹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복용해도 새벽 각성은 그대로였습니다. 김순희 씨는 자신이 먹는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닌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72세 박영수 씨는 다른 증상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고 일어나는 일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반복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노화로 인한 근육 긴장이라며 마그네슘 보충을 권했지만 공복에 먹었더니 속이 불편하고 설사가 나서 며칠 만에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그냥 참고 지내다가 쥐가 날 때마다 스트레칭으로 버텼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마그네슘이 도움될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마그네슘은 복용 타이밍과 방법이 잘못되면 아무리 오래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부작용만 겪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60대에서 70대가 가장 많이 겪는 새벽 각성과 다리쥐를 중심으로 마그네슘 복용 타이밍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5분만 집중해 주시면 왜 지금까지 효과를 못 봤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수면과 근육에 작용하는지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마그네슘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5가지 실수 패턴을 분석합니다. 공복 복용, 한 번에 고용량 먹기, 잘못된 제형 선택, 카페인이나 칼슘과 동시 복용, 그리고 무작정 장기 복용하는 문제들입니다. 다섯 번째 파트에서는 안전정보와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마그네슘 상한 섭취량, 약물 상호작용,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6번째 파트에서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7일 액션 플랜과 30일 액션 플랜,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5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면 마그네슘 복용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오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마그네슘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불면증의 원인이 수면 무호흡증이거나 우울증 같은 정신과 질환이라면 마그네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리쥐의 원인이 척추협착증이나 말초신경병증이라면 마그네슘 보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화로 인해 마그네슘 체내 저장량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근육 긴장이 심해지거나 얕은 수면이 생긴 경우라면 보충이 도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마그네슘 체내 농도, 식습관, 기저질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반응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할까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 이완입니다. 우리 근육은 칼슘과 마그네슘의 균형으로 움직입니다. 칼슘이 근육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근육이 수축하고 마그네슘이 칼슘을 밀어내면 근육이 이완됩니다. 만약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이 과도하게 근육 세포 안에 머물러서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나 발바닥에 쥐가 나기 쉽습니다. 특히 밤에는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탈수 상태가 되기 쉬워서 쥐가 더 잘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신경 안정작용입니다. 뇌에서는 흥분을 억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 즉 GABA가 작동하는데 마그네슘은 이 GABA의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GABA가 잘 작동하면 뇌에 과도한 흥분이 가라앉고 마음이 차분해지며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GABA 기능이 저하돼서 불안감이 커지고 잠들기 어렵거나 얕은 수면을 반복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멜라토닌 조절 지원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으로 어두워지면 뇌의 송과선에서 분비됩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멜라토닌 생성과 분비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마그네슘 자체가 멜라토닌을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관련 대사 과정을 돕는 보조인자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마그네슘이 부족해질까요? 60대 이후에는 여러 이유로 마그네슘 결핍이 생기기 쉽습니다. 먼저 장에서 마그네슘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섭취한 마그네슘의 약 30%에서 40%를 흡수하지만 나이가 들면 2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신장에서 마그네슘 배설량이 늘어납니다. 신장 기능 자체가 노화로 저하되면서 마그네슘을 재흡수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소변으로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면 마그네슘 손실이 더욱 커집니다. 이뇨제는 소변량을 늘려서 혈압을 낮추는 약인데 이 과정에서 마그네슘도 함께 배출됩니다. 식사량과 식습관의 변화도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식욕이 떨어지고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녹색 채소, 견과류, 통곡물, 콩류를 충분히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흰쌀밥, 흰빵, 가공식품 같은 정제된 음식의 비중이 늘어나면 마그네슘 섭취량은 더욱 감소합니다. 만성질환과 스트레스도 마그네슘 소모를 늘립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고혈당으로 인해 소변으로 마그네슘이 더 많이 빠져나가고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마그네슘 배설을 촉진합니다. 정리하면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 신경 안정, 수면 호르몬 조절을 돕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노화, 약물 복용, 식습관 변화, 만성질환으로 인해 60대 이후에는 결핍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복용 타이밍과 방법이 잘못되면 효과를 보기 어렵거나 오히려 설사나 복통 같은 부작용만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패 패턴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패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고쳐야 합니다. 수백 건의 시니어 마그네슘 복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실패는 크게 5가지 패턴으로 나뉩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 패턴은 공복 복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마그네슘을 먹습니다. 비타민처럼 간단히 물과 함께 삼키면 되겠지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마그네슘은 공복에 먹으면 위장에 직접 다 자극을 줍니다. 특히 산화마그네슘 같은 제형은 삼투압 효과가 커서 장으로 물을 끌어당겨 변을 무르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설사의 원인입니다. 박영수 씨가 겪었던 설사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아침 공복에 먹었더니 속이 불편하고 하루 종일 화장실을 들락날락 했던 거죠. 설사가 심하면 오히려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서 다리쥐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공복 복용은 흡수율도 낮고 부작용 위험만 높이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실패 패턴은 단일 고용량 복용입니다. 하루 권장량이 300mg에서 400mg이라고 하면 한 번에 400mg을 다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빨리 효과를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 장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마그네슘 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대략 150mg에서 200mg 정도가 한 번에 흡수 가능한 최대치입니다. 만약 400mg을 한 번에 먹으면 절반 정도는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그 과정에서 삼투압 효과로 물을 끌어당겨 설사를 유발합니다. 결국 돈만 낭비하고 부작용만 겪는 셈입니다. 200mg씩 아침과 저녁 2번 나눠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고 부작용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 실패 패턴은 부적절한 제형 선택입니다. 마그네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산화마그네슘, 시트레이트, 글리시네이트, 말레이트 등등 각각 흡수율과 용도가 다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산화마그네슘을 선택하는 겁니다. 산화마그네슘은 흡수율이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로 변비 개선용 완화제로 쓰이는 제형입니다. 수면 개선이나 다리쥐 완화가 목적이라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사 부작용만 겪고 정작 체내로 흡수되는 양은 극히 적습니다. 수면 개선이 목적이라면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처럼 흡수율이 높고 위장 자극이 적은 제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글리시네이트는 마그네슘과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결합된 형태로 인정 효과가 있어 수면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레이트는 사과산과 결합된 형태로 근육 통증과 피로 완화에 쓰입니다. 네 번째 실패 패턴은 카페인이나 칼슘과 동시 복용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면서 마그네슘을 함께 먹거나 칼슘 보충제와 같은 시간에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흡수 경쟁이 일어납니다. 카페인은 신장에서 마그네슘 배설을 촉진합니다.
즉 커피를 마시면 소변으로 마그네슘이 더 많이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마그네슘을 먹고 바로 커피를 마시면 흡수된 마그네슘이 다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칼슘은 마그네슘과 같은 흡수 통로를 사용합니다. 둘 다 이가 양이온이라서 장세포에 있는 같은 운반체를 두고 경쟁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해서 둘 다 효율이 떨어집니다.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먹어야 각각의 흡수율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실패 패턴은 무작정 장기 복용입니다. 비타민이니까 매일 먹어도 안전하겠지 생각하며 6개월 넘게 고용량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됩니다. 본인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장기간 고용량 복용하면 체내에 마그네슘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마그네슘 혈증이라고 하는데 증상으로는 근력 저하, 저혈압, 심장 박동 이상,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마그네슘을 3개월 이상 복용한다면 혈액 검사로 혈중 마그네슘 농도와 신장 기능을 확인하는 게 권장됩니다. 특히 이뇨제, 혈압약,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실패 패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소개하는 성공 루틴으로 바로 바꿔야 합니다. 하여튼 마그네슘을 먹더라도 방법만 바꾸면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구체적인 복용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에서 70대 기준으로 신장 기능이 정상이고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다는 전제에서 설명합니다. 만약 신장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합니다. 기본 원칙은 식후 30분 분할 복용입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과 저녁 식사 후 30분에 나눠서 먹습니다. 왜 식후 30분일까요? 식사 후에는 위산 분비가 활발해져서 마그네슘 흡수가 잘 됩니다. 또한 음식물이 위벽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속쓰림이나 복통 같은 부작용이 줄어듭니다. 식사 직후가 아니라 30분 뒤인 이유는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흡수에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바로 먹으면 음식과 섞여서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고 너무 늦게 먹으면 위장이 비어서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전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아침 8시에 식사를 했다면 8시 30분에 마그네슘 150mg에서 200mg을 복용합니다. 저녁 6시에 식사를 했다면 6시 30분에 다시 150mg에서 200mg을 복용합니다. 하루 총량은 300mg에서 400mg이 되도록 조절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마그네슘 보충제 상한선은 350mg이므로 이를 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카페인과 칼슘 분리 전략도 중요합니다.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마그네슘 복용 전후 2시간 간격을 두고 마십니다. 아침 마그네슘을 8시 30분에 먹었다면 커피는 10시 30분 이후에 마시는 식입니다. 오후 커피를 마셨다면 저녁 마그네슘은 최소 2시간 뒤에 먹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는 분들은 시간대를 완전히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엔 칼슘, 저녁엔 마그네슘으로 나누거나 칼슘은 점심 식후, 마그네슘은 아침과 저녁 식후로 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흡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제형 선택 가이드입니다. 목적과 내약성에 따라 제형을 골라야 합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낮고 위장 자극이 높습니다. 주로 변비 개선용 완화제로 쓰입니다. 수면이나 다리쥐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트레이트는 흡수율이 중간 정도이고 위장 자극도 중간이나 일반적인 마그네슘 보충 목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가제 시도의 계속 편집격 대비 효율이 괜찮아서 특별한 증상 없이 일반 보충 목적이라면 선택할 만합니다. 글리시네이트는 흡수율이 높고 위장 자극이 낮습니다. 마그네슘과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결합된 형태로 글리신 자체가 진정 효과가 있어서 수면 개선과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새벽 각성이나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권장됩니다. 말레이트는 흡수율이 높고 위장 자극이 낮습니다. 사과산과 결합된 형태로 근육 통증과 피로 완화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리 쥐가 자주 나거나 만성 피로를 느끼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정리하면 수면 개선이 주목적이라면 글리시네이트, 다리 쥐 완화가 주목적이라면 말레이트나 글리시네이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변비가 동반되어 있다면 시트레이트도 고려할 수 있지만 설사 부작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60대에서 70대를 위한 안전수칙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1.5 이상이거나 사구체 효과율이 60 미만이라면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루 200mg 이하로 시작하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약물 상호작용을 체크해야 합니다. ACE 억제제나 이뇨제 같은 혈압약은 마그네슘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항생제 중에서도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은 마그네슘과 결합해서 흡수가 방해되므로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골다공증약인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복용하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약은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데 마그네슘과 같이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골다공증 약은 아침 공복에 마그네슘은 식후로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복용 시작 후 첫 일주일간은 자신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배변 양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지러움이나 근력 저하 같은 증상은 없는지 매일 체크합니다. 설사가 이틀 이상 지속되면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제형을 바꿔야 합니다. 반대로 변비가 심해지면 용량을 조금 늘리거나 수분 섭취를 늘립니다. 복용 중에 갑자기 근력이 떨어지거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호흡이 답답한 느낌이 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고마그네슘 혈증의 징후일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물 섭취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마그네슘 복용 시 물 한 컵, 약 200ml 정도를 함께 마십니다. 물이 부족하면 마그네슘이 장에 머물면서 삼투압 효과로 변비를 일으키거나 반대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전체적으로도 물을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밤에 물을 많이 마시면 야간 화장실 횟수가 늘어서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 마그네슘은 6시 30분쯤 먹고 그 이후로는 물을 조금씩만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 루틴을 2주간 꾸준히 지키면 새벽 각성 빈도가 줄어들거나 다리쥐가 약해지는 걸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해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그네슘 효과를 높이는 작은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은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 먹어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4가지 습관을 함께 실천해 보세요.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첫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물을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컵으로는 8잔 정도 마셔야 합니다. 왜 수분이 중요할까요? 마그네슘은 수용성 미네랄이라서 물과 함께 흡수되고 이동합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마그네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세포까지 전달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탈수 상태에서는 근육 경련이 더 잘 일어납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근육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줄어들고 노폐물 배출도 느려집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고 쥐가 나기 쉽습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아침 식사 전후로 한 컵, 점심 전후로 각각 한 컵, 오후 간식 시간에 한 컵, 저녁 식사 전후로 한 컵씩 마시면 대략 8잔이 됩니다. 다만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면 수면이 방해받고 그로 인해 피로가 쌓입니다. 저녁 식사 후 6시 30분쯤 마그네슘과 함께 물 한 컵을 마신 뒤 또 목이 마를 때만 입을 축이는 정도로 줄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단백질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콩, 두부, 생선, 달걀,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식품을 몇 끼 손바닥 크기만큼 먹어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회복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생기기 쉬운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또한 단백질 식품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콩류, 두부, 견과류는 천연 마그네슘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아몬드 한 줌 약 30g에는 마그네슘이 8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캐슈넛, 호두, 땅콩도 비슷합니다. 간식으로 견과류를 조금씩 먹으면 자연스럽게 마그네슘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에도 마그네슘이 많습니다. 채소의 엽록소 중심에 마그네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 끼는 녹색 채소 반찬을 꼭 포함시키세요. 삶은 시금치 한 공기에는 마그네슘이 약 150mg 들어있습니다. 통곡물도 좋은 공급원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먹으면 마그네슘뿐 아니라 식이섬유, 비타민 B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화가 어려운 분들은 흰쌀과 잡곡을 반반 섞어서 먹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 습관은 가벼운 운동입니다. 저녁 식후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은 근육을 쓰면서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또한 멜라토닌 분비를 자연스럽게 촉진해서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다만 격렬한 운동은 취침 3시간 전에 맞춰야 합니다. 저녁 늦게 심한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오히려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가벼운 산책, 천천히 하는 요가, 부드러운 스트레칭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스트레칭은 다리 쥐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벽을 짚고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 종아리를 늘리는 동작을 좌우 각각 30초씩 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도 좋습니다. 이런 스트레칭을 자기 전에 5분만 해도 밤중 쥐 발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입니다. 코르티솔이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마그네슘 소모가 늘어나고 수면질도 떨어집니다. 또한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해서 쥐가 나기 쉽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10분씩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간단한 일기를 쓰거나 손주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심호흡이나 명상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5분만 조용히 앉아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몸과 마음이 이완됩니다. 고 4초 들이쉬고 7초 멈추고 8초에 걸쳐 입으로 내쉬는 478 호흡법을 추천합니다. 잠들기 전에 하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체크할 수 있는 작은 습관 체크리스트입니다. 5가지 항목을 매일 체크해 보세요. 5개 중 4개 이상 지키면 합격입니다. 첫째, 식후 30분에 마그네슘을 복용했는가? 둘째, 하루 총량이 300mg에서 400mg 이하인가? 셋째, 커피와 2시간 간격을 띄웠는가? 넷째, 칼슘과 분리했는가? 또는 다른 시간대에 먹었는가? 다섯째, 물을 8잔 마셨는가? 이 5가지를 2주간만 지켜도 새벽 각성 빈도가 줄어들거나 다리 쥐가 약해지는 걸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복용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효과를 볼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안전하게 복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할 안전정보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7일 플랜과 30일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하니 집중해 주세요. 마그네슘 상한선과 상호작용입니다. 건강한 성인의 마그네슘 보충제 상한 섭취량은 하루 350mg입니다. 이건 보충제로 먹는 양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식품으로 섭취하는 마그네슘은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품 속 마그네슘은 과잉 섭취에도 장에서 흡수가 제한되고 자연스럽게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200mg도 과할 수 있습니다. 혈청 크레아틴인이 1.5 이상이거나 사고체 역과율이 60 미만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량을 정해야 합니다. 신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마그네슘이 체내에 쌓여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물 상호작용에 주의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뇨제, 특히 포로세마이드 같은 루프 이뇨제를 복용하면 마그네슘 배설이 증가합니다. 이 약을 먹는 분들은 마그네슘 보충이 더 필요할 수 있지만 반대로 고용량 복용 시 전해질 불균형 위험도 있으므로 의사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항생제 중에서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은 마그네슘과 결합해서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항생제는 보통 공복에 먹는데 마그네슘은 최소 2시간에서 4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골다공증 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예를 들어 알렌드로네이트는 아침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마그네슘과 같이 먹으면 둘 다 흡수가 떨어지므로 골다공증 약은 아침 공복에, 마그네슘은 식후로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고혈압 약 중 칼슘 채널 차단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그네슘도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약과 함께 먹으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지러움이나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다음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마그네슘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첫째, 설사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설사가 계속되면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고 다른 영양소 흡수도 방해받습니다. 둘째, 심한 어지러움이나 근력 저하가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고마그네슘 혈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셋째,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우이다. 마그네슘은 심장 근육에도 영향을 주므로 심장 증상이 나타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호흡이 곤란하거나 가슴이 답답한 경우입니다. 고마그네슘 혈증이 심하면 호흡근이 약해져서 호흡 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마그네슘 복용 후 2주 내에 새로운 증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두드러기, 발진, 심한 복통 같은 증상은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을 한 달 이상 복용했는데도 불면증이나 다리쥐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면 마그네슘 결핍이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불면증이 한 달 넘게 지속된다면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 증후군,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다른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수면다원 검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리쥐가 일주일에 5회 이상 발생하고 특히 한쪽 다리에만 반복적으로 생긴다면 척추협착증, 말초신경병증, 혈액순환 장애 같은 구조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신경과나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다음에 해당되면 마그네슘 복용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신장질환이 있는 분, 만성신부전 투석 중인 분은 마그네슘이 축적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심장질환이 있는 분, 부정맥, 심부전이 있는 경우 마그네슘이 심장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증 근무력증이 있는 분,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 효과를 더 강하게 만들어 근력 저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 태아나 영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의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 중인 분, 5가지 이상 약을 먹는다면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약사나 의사와 상담하세요. 7일 액션 플랜입니다. 첫 주는 적응 기간입니다. 몸이 마그네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면서 천천히 시작합니다. 1일부터 3일까지는 글리시네이트 150mg을 저녁 식후 30분에만 복용합니다. 아침은 먹지 않고 저녁만 먹는 이유는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배변 상태와 수면 상태를 일지로 기록하세요. 설사나 복통이 있는지, 수면의 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적습니다. 4일부터 5일까지는 문제가 없다면 아침 식후에도 150mg을 추가합니다. 이제 하루 총 300mg이 됩니다. 커피 마시는 시간도 조정하세요. 아침 마그네슘을 8시 30분에 먹었다면 커피는 10시 30분 이후로 미룹니다. 6일부터 7일까지는 일주일 동안의 변화를 정리합니다. 다리쥐가 몇 번 발생했는지, 새벽에 몇 시에 깼는지, 다시 잠들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기록합니다. 체크리스트를 점검해서 5개 중 몇 개를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30일 액션 플랜입니다. 2주차부터는 생활 습관을 본격적으로 통합합니다. 2주차에는 물 8잔 루틴을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전후로 각각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을 들입니다. 저녁 산책도 시작하세요. 식후 30분쯤 집 근처를 20분 정도 걷습니다. 3주차에는 단백질 섭취를 체크합니다. 매끼 손바닥 크기만큼 단백질 식품을 먹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간식으로 아몬드나 호두 한 줌을 추가합니다. 자기 전 스트레칭도 시작합니다. 종아리와 허벅지 스트레칭을 좌우 각각 30초씩 합니다. 4주차에는 좀 전체 효과를 평가합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새벽 각성 횟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다리 쥐 빈도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확인합니다. 증상이 50% 이상 개선됐다면 현재 루틴을 유지하세요. 변화가 거의 없다면 의사와 상담해서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한 달 후에도 효과가 전혀 없다면 마그네슘 결핍이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혈액 검사로 마그네슘, 칼슘, 칼륨,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면다운 검사나 신경전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 마그네슘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증상이 개선되고 식습관이 안정되면 3개월에서 6개월 후 중단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중단 후 증상이 재발하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1일부터 3일까지는 글리시네이트 150mg을 저녁 식후 30분에만 복용합니다. 아침은 먹지 않고 저녁만 먹는 이유는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배변 상태와 수면 상태를 일지로 기록하세요. 설사나 복통이 있는지, 수면의 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적습니다. 4일부터 5일까지는 문제가 없다면 아침 식후에도 150mg을 추가합니다. 이제 하루 총 300mg이 됩니다. 커피 마시는 시간도 조정하세요. 아침 마그네슘을 8시 30분에 먹었다면 커피는 10시 30분 이후로 미룹니다. 6일부터 7일까지는 일주일 동안의 변화를 정리합니다. 다리쥐가 몇 번 발생했는지, 새벽에 몇 시에 깼는지, 다시 잠들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기록합니다. 체크리스트를 점검해서 5개 중 몇 개를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30일 액션 플랜입니다. 2주차부터는 생활 습관을 본격적으로 통합합니다. 2주차에는 물 8잔 루틴을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전후로 각각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을 들입니다. 저녁 산책도 시작하세요. 식후 30분쯤 집 근처를 20분 정도 걷습니다. 3주차에는 단백질 섭취를 체크합니다. 매끼 손바닥 크기만큼 단백질 식품을 먹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간식으로 아몬드나 호두 한 줌을 추가합니다. 자기 전 스트레칭도 시작합니다. 종아리와 허벅지 스트레칭을 좌우 각각 30초씩 합니다. 4주차에는 좀 전체 효과를 평가합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새벽 각성 횟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다리 쥐 빈도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확인합니다. 증상이 50% 이상 개선됐다면 현재 루틴을 유지하세요. 변화가 거의 없다면 의사와 상담해서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한 달 후에도 효과가 전혀 없다면 마그네슘 결핍이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혈액 검사로 마그네슘, 칼슘, 칼륨,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면 다운 검사나 신경전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 마그네슘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증상이 개선되고 식습관이 안정되면 3개월에서 6개월 후 중단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중단 후 증상이 재발하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 5가지는 공복 복용, 단일 고용량 복용, 부적절한 제형 선택, 카페인이나 칼슘과 동시 복용, 그리고 무작정 장기 복용입니다. 이 실수들만 피해도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성공 루틴은 간단합니다. 식후 30분에 150mg에서 200mg씩 아침과 저녁 2번 나눠 먹습니다. 커피와는 2시간 간격, 칼슘과는 시간대를 완전히 분리합니다. 수면 개선이 목적이라면 글리시네이트, 다리 쥐 완화가 목적이라면 말레이트나 글리시네이트를 선택합니다.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하루 물 8잔, 매끼 단백질 섭취, 저녁 산책과 스트레칭, 스트레스 관리. 이 4가지를 마그네슘 복용과 함께 실천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안전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하루 350mg을 넘기지 말고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200mg 이하로 시작합니다.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상호작용을 체크하고 설사가 3일 이상 지속되거나 심장박동 났으면 이상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에 갑니다. 한 달간 올바른 방법으로 복용했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마그네슘 결핍이 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 증후군, 척추 협착증 같은 다른 질환을 찾아야 하므로 병원 진료를 받으세요. 오늘부터 7일 액션 플랜을 시작해 보세요. 첫 3일은 저녁에만 150mg, 4일부터는 아침 저녁 나눠서 총 300mg 일주일 후 변화를 기록하고 한 달간 생활 습관까지 통합하면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순희 씨와 박영수 씨처럼 방법만 제대로 알면 마그네슘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효과를 못 본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올바른 정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확히 아셨으니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과 편안한 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